생활비 송금에 대한 부분 딱 두 가지로 결론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생활비를 지급을 할 때 내가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을 수시로 지급하는 걸 생활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생활비를 지급을 할 때 과연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이 법에서는 8월부터 가족에게 50만 원만 보내도 AI가 추적해 증여세 세무조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AI를 도입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개인적인 정보 혹은 이제 가족 간의 현금 이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감시하고 감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오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걱정이 너무 확산이 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얼마 전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도입을 한다고 하면 주로 이제 국세청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탈세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에 대한 매출 누락이라든가 이 가공 경비 또는 비사업용 경비에 대한 여부, 그리고 내가 사업상 다양한 법에 따라서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규정이 있다면 그 사업자가 과연 감면 규정 요건에 부합을 하는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주로 AI를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이 조사를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일반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AI를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에게 생활비를 걱정 없이 송금해도 괜찮을까요? 자, 생활비 송금에 대한 부분 제가 정말 많이 문의를 받습니다. 딱 두 가지로 결론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생활비를 지급을 할 때 내가 반드시 목돈으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강박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데, 원칙적인 의미에서 생활비라고 하는 거는요, 병원비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을 수시로 지급하는 걸 생활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25년, 올해도 벌써 절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만 2025년 1월 달에 올해 1년치 생활비 3천만 원, 1억 원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면 국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세청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 지나봐야 그것이 생활비로 온전히 다 썼는지 병원비로 다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일반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목돈은 그 금액 전체를 생활비로 인정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비로 하는 것은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는 것이 안정적인 생활비 지급의 가장 출발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생활비를 지급을 할 때 과연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생활비를 사용하고 받아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부양 의무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이 법에서는 부양 의무의 유무에 따라서 같은 생활비라고 하더라도 증여로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외국에 유학 중인 손자 손녀에게 학자금이나 생활비, 현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타 경비 항목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송금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지만 그들의 부모님은 여전히 국내에서 살아 계십니다.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세법에서 보기에 이 외국에서 유학 중인 손자 손녀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들의 부모님인 것이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액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증여세로 과세한 선례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그들의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조손 가족이 되었거나 아니면 살아계시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파산이나 신용불량 상태, 그런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아주 예외적으로 조부모님이 또 금전적인 도움을 지급할 수 있는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세법상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럼 없이 생활비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오해다라고 하는 점도 좀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세무조사가 실제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증여세로 실제로 진행된 사례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습니다만,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은 지방에 많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일자리나 직장이나 또 뭐 문화, 교육 환경 이런 거 찾아서 대부분 수도권이나 서울로 많이 가실 텐데, 부모님은 여전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서 내가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하지만 인지사회초년생이고 매달 나가는 월세나 전세에 대한 부분도 이제 굉장히 막중한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하는 생활비라도 부모님 명의로 카드를 지급을 하면서 생활비는 부모님이 부담을 하고, 또 이제 자녀가 받아가는 월세나 자녀가 일을 해서 버는 월급은 대부분 100%라거나 아니면 투자를 함으로써 좀 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역이 다르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쓰는 게 뭐 평일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퇴근하시고 내가 장거리를 보기 위해서 특정 마트에서 일정 금액을 사용을 하거나 주말에는 좀 근교에 드라이브를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신용카드 한번 긁어내야겠거나 혹은 대치동에서 어디 학원비 혹은 과외비 형식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부모님이 그들의 자녀를 대신해서 또는 손자녀를 대신해 가지고 생활비나 학자금을 부담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여로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부분을 모르실 거예요. 신혼부부들께서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로서 많이 증여세 세무조사가 걸립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뉴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얼마입니까? 14억 원이 육박을 하죠. 제가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1억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게 불과 2년 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이 평균의 함정이 있어가지고 상위 몇 개의 단지가 리딩하는 아파트가 전체 가격을 끌어올리긴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 아파트의 평균값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아무리 열심히 이제 사회생활을 해서 돈을 모아봤자 14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 그걸 모으기에는 굉장히 부족하죠. 또 요즘은 신축 아파트에는 선호가 있고, 또 이제 처음부터 좀 더 내가 욕심을 내더라도 상급지에서 출발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은 부분, 대출을 받고 나서도 남은 부분은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차용증이나 이런 별도의 내가 안정장치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돈을 받았다고 했을 때 반드시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증여세 세무조사를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세무조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금 이동을 하기 전에는 거기에 맞는 향후에 어떻게 이제 세법적인 결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도 반드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증여세 부담 없이 합법적으로 가족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다음으로는 증여세 부담 없이 가족들에게 합법적으로 내가 좀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번 시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줄 수 있는 금액,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증여를 빨리 하시다. 하루라도 빨리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증여세법은 어떻습니까? 10년간 증여재산 공제 범위만큼이 계속 10년 동안 갱신이 되죠. 물론 이제 내가 생각하는 금액만큼, 내가 물려주고자 하는 재산 가치만큼 증여재산 공제 범위라고 하는 게 1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지고 한 번도 변동된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적은 금액이라고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만, 긴 호흡으로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내가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금액은 미리미리 빨리 증여를 하시게 되면 그만큼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위험도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걸 이제 좀 상세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적립식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데, 이 적립식 투자의 모토하고 이 세금을 줄이는 모토하고 거의 결이 비슷합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투자를 함으로써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확대한다라고 하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어떤 특정한 이벤트, 특정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세금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여를 한다고 할 때도 긴 호흡을 가지고 증여를 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적인 예로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자녀가 사회활동을 하는 30살이 될 때까지 내가 증여를 한다면 몇십 년 동안 총 4번의 증여를 할 수가 있게,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한 번, 10살, 20살, 30살 때 마지막으로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자녀에게 총 4번의 증여를 하는 동안 세금 한 푼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 자녀가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고, 매년 4%의 물가 상승률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녀가 30살이 되었을 때는 총 2억 3천만 원의 재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내가 30년 동안 증여를 하는데 1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다, 나는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좀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싶다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전략을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증여세법은 이 과세 표준 금액 1억까지는 10%의 가장 최저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 10년마다 증여를 할 때 이 증여재산 공제 범위 말고 추가로 1억을 더 준다고 하면 자녀가 30살이 될 때까지 줄 수 있는 금액은 총 5억 4천만 원이 목돈이 됩니다. 거기다가 매 10년 동안 1천만 원의 증여세가 있기 때문에 4천만 원의 증여세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자녀가 순수하게 세후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5억 원이고, 역시 매년 4%의 물가 상승률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5억은 자녀가 궁극적으로 8억 원 이상의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목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자녀는 이제 사회생활, 그때쯤이면 한창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사회 진출하는 준비가 되었을 텐데, 그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하고 투명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5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내가 장기간 긴 호흡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속되기 직전에 내가 급하게 현금 5억 원을 준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5억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죠. 5억에 대한 증여세가 기본적으로 8천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증여한 금액은 자연스럽게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증여세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8천만 원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만큼만 이 세금이 더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증여를 할 때는 반드시 내 상황에 맞는 별도의 절세 플랜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빨리 마음이 맞는다면 빨리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법적인 범위에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팁이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자, 증여세의 가장 큰 특징이 10년 동안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매번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3년 전에 아버지한테 내가 1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도움을 받았다, 증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어머님한테 추가로 1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도움받았다고 했을 때 이 1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각각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합산돼 가지고 2억 원에 대한 증여세로 산정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 당시에 미리 부담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중 것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같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한두 번 정도는 증여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두 번, 세 번, 그 이후 여러 번 증여를 받는 것은 누진 효과 때문에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가족들 간에 현금 이체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증여세 신고를 같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속세 신고할 때 굉장히 많이 보는 것이 이 10년 동안 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이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사망일로부터 9년 7개월 전에 내가 현금 5억 원을 증여받아가지고 그때 내가 미처 신고 납부하지 못한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함께 추징이 된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증여를 받으면 당연히 신고기한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현금 증여를 받는다고 해서는 대부분 증여세 신고를 안 하거나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증여세 신고도 기한 내에 반드시 하시는 것이 나중에 더 큰 세금 부담, 가산세 부담을 막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마이너한 분야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것도 또 반드시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가족 간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든 아니면 내가 큰 금액의 상속을 준비하든 간에 크고 작은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세금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금에 대한 공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놓치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you